아주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아주대학은 2개 주제를 토대로 해서 4개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귀납과 연역이라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을 토대로 2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미디어 폭력물과 공격성을 주제로 해서 역시 2개 문항, 그 중에 1개 문항에는 도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2013학년도와 유사한 아주대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에 앞서서 1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귀납과 연역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배경 지식 듣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식론 파트의 첫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식이라는 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알게 되고 혹은 습득하느냐, 그 과정에 관한 이론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에서 이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귀납과 연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귀납과 연역을 거치면서 하나의 지식이 체계화되는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체계화된 지식에 대한 타당성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인식론 파트 두 번째인 사물과 관점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지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귀납은 흔히 말하는 그러한 경험의 일반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일반화하는 과정이 귀납이 되고, 이를테면 아주 쉽게 사과는 달다, 그리고 귤은 달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험과 관찰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인식 능력은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순간 과일은 달다, 이렇게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화된 이 명제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여전히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실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은 이 가설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직 아니겠죠. 가설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명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일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와 귤은 실제할지언정 과일 그 자체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겁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따라서 이 추상화된 명사로서 하나의 경험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작업, 이것이 귀납의 일반화 과정의 주된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직관과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상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과일은 달다라고 묶어내는데 무슨 직관과 통찰의 상상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인류가, 수없이 많은 인류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그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서 하나의 가설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법칙화한 사람은 뉴턴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속에서 일반화된 원리를 개념적으로 끌어냄으로써 가설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단계, 이것이 귀납이고 이것이 진리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화된 것은 여전히 아직 가설이고 그 다음에 직관과 통찰에 의한 상상의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뭐를 거쳐야 된다, 검증을 거쳐야지 그것이 진리로서의 위치를 점점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검증을 하는 장치는 무엇이냐? 과일은 달다를 대전제로 했을 때 레몬은 과일이다라는 현상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과일은 달고 레몬은 과일이다, 동류항이 소거가 된다면 레몬은 달다라는 결론이 기계적으로 나오고 이 과정이 바로 연역이 됩니다. 그래서 연역은 귀납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가설적 진리를 현상에 모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검증하는 장치로서 활용되는 그러한 논리체계가 됩니다.
이때 레몬은 달다가 기계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먹어본 결과 달았다면 귀납의 가설은 검증이 되고 그것은 검증이 거칠수록 진리치는 향상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레몬을 먹어보니까 쉬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반증이 되면서 한 차례의 반증만으로 귀납의 가설은 수정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증과 반증이라는 이런 객관화된 과정을 거쳐서 귀납의 가설은 점차 어떻게 그것의 진리치를 향상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떻게 아직 반증되지 않은 그러한 명제로서 진리치가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또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여전히 그를 토대로 만들어낸 가설적 진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죽지 않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된다면 이 명제 역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하이데거는 진리는 시간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의 딸은 어떤 성장을 거치느냐. 처음에 귀납을 통해서 탄생을 한 뒤 뭐를 거쳐서 연역의 검증과 반증이라는 현실의 이러한 성장 절차를 거쳐서 진리가 부단히 성숙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론에서 흔히 지식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귀납과 연역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바로 창조적 가설을 수립하는 능력, 이것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천재에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1%가 적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관찰하고 지구상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봤다 하더라도 1%의 영감을 가지고 과일 전체를 통찰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결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가설의 수립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실험과 연구를 종합화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내적이고 근원적인 힘이 바로 창조적 가설의 수립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윈이 그렇죠? 수많은 종자를 이렇게 재배하면서 그 재배 과정에서 일반적 특성을 어떻게 유추해내고 그 속에서 바로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었기에 현재의 다윈이 있는 것이지 재배만 평생 했다고 하면 현재의 다윈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귀납과 연역의 과정에서 창조적 가설이 검증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론에서 진리의 제1단계 수립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는 X1, X2, X3 이런 현상들이죠. 현상에 대한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XN이라는 일반화된 가설을 수립하는 게 귀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X에 대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했을 때 이 가설이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의해서 가설이 성립이 됐다면은 이 가설에 대해서 또 다른 X 99라는 이러한 현상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도 역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설의 기초에서 또 결론이 오류에 빠지는 것을 선결 문제 해결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결 문제 해결의 오류. 그래서 이건 대전제가 틀렸을 때 이것은 개별적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이 없이 독단에 빠졌을 때 생기는 오류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가설 전체가 결국은 폐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천동설이 될 것이죠. 그래서 천동설은 그동안의 천체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을 토대로 만들어졌지만은 개별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체가 되고 다시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이론에 따르면은 지동설 자체도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제까지 반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적 진리라는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개별적 현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뭐에 의해서 통찰과 직관에 따라서 일반화된 명제의 가설을 수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에 대한 부단한 검증과 반증이라는 피드백을 거쳐서 진리체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인식론 파트 1번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문제 1번의 두 개 문항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작성한 예시 답안을 토대로 답안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첫 번째 문항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태도를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라.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과학의 이론 정립 과정에 있어서 종교적이고 그리고 사변적이며 신비적인 요소로서 현상을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에 있어서의 엄밀성과 객관성 그리고 법칙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비판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1-2에서는 귀납과 그리고 가설 연역법을 비교 대조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배경 지식이 바로 가설 연역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가설 연역법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가설을 수립하고 뭐를 토대로 실험과 관찰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검증되었을 때 이것을 단순하게 진리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전통적인 귀납법의 원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역을 통해서 귀납의 결론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이러한 순환의 과정이 가설 연역법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신다면 쉽사리 답안의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1-1입니다. 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계의 원리를 종교적 교리와 형이상학적 방법을 통해 설명했다. 이 같은 태도는 데이터 수립을 통한 가설의 수집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검증을 통하여 과학을 이해해야 한다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의 설명에 신비적인 요소를 개입시켜 관찰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화는 엄밀한 법칙화를 실현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일반 원리는 실험과 검증의 과정도 거칠 수 없어 과학이론을 믿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350자 분량입니다. 귀납법과 가설연역법은 과학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론의 정립을 위한 과학적 사고의 진행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관찰, 실험, 가설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귀납법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험적 검증을 통해 과학적 진리를 얻게 된다. 가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순간 과학적 진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방법은 제한된 관찰을 토대로 원리나 법칙을 유도하는 한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가설 연역법은 과학 지식의 절대성을 부정,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논박하기 위해 실험과 관찰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설은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관찰과 실험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논박하기 위한 것이 된다. 결국 가설은 관찰, 실험을 통해 부단하게 대체되거나 축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답안 제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1에서는 가나의 입장 차이를 기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재심은 가에서는 이러한 폭력물이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줌으로써 이러한 폭력의 욕구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현대인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그러한 통로가 됨으로써 사회적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의 해석과 동일하다면 재심은 나에서는 모방의 심리가 오히려 폭력 성향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의 해석을 하고 있고 이제 2-2에서는 재심은 도표의 현상을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항별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재심은 가와나는 미디어 폭력물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다. 재심은 가는 미디어에 나타난 타인의 공격 행동을 관찰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 감정을 대리적으로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주동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공격 행동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재심은 나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공격 행동은 상징적 모델에 대한 관찰 학습을 통해 공격 행동을 획득하고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에 노출된 사람들의 공격 행동이 모방에 의해서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림은 다른 사람의 공격 행동에 따른 결과에 따라 공격적 행동에 대한 모방 반응의 결과를 획득과 수행의 차원에서 보여준다. 먼저 과일 주스나 스티커로 보상을 주면서 이전에 보았던 공격적 행위를 가능한 많이 보여주도록 하였을 때, 즉 획득의 측면에서 보면 모델이 보상을 받는 조건과 아무 결과가 없는 조건, 그리고 처벌받는 조건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보상을 주게 된다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이에 비해 새 필름 중 하나를 본 후 관찰실에서 풍선 인형에게 공격적인 모델이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했을 때, 즉 자발적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매체를 보았을 때 개개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것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모델이 보상을 받는 조건과 아무 결과가 없는 조건에서는 수행의 차이가 없는 반면 모델이 처벌받는 조건에서는 모방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획득 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양상으로 모방 행동의 자발적 수행은 모델이 처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런 답안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의 도표 해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스크린이나 이러한 매체 속에 나오는 폭력성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폭력성에 대해서 매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즉 작품 내에 이 폭력성을 처벌하고 엄단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은 오히려 폭력성의 이러한 동조 효과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면 도표의 단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도표의 해석 속에 담겨진 의미를 추론해서 쓰는 것, 이건 모든 도표 문제의 일반적인 특징이 될 것이고, 왜 아주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 답안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